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대와 기술적 도전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과 일자리 성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션 G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9년 이후 출생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G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먼저 나는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을 받으면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을 믿는 긍정적인 성향이 있고, 하지만 앉아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실행하면서 배움을 얻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가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인플루엔서이다.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함 속에서 창의성을 키웠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겸손함과 진정성을 잊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우리와는 좀 더 다른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이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제너레이션 G에 더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 입사 시험을 보는 장면을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운동장에서 약 5m씩 떨어져 앉아서 입사 시험을 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워낙 코로나가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 경우 사회적 이격, 격리만이 유일한 새로운 문화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전기선이나 전파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사회적 격리를 유지하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IT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션 G 세대와 이러한 사회적인 격리가 맞물려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앞으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측해 봅니다. 일단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여행이라든가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교육이나 문화 활동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국가주의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자유경제 체제의 한계가 봉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간 공유경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저는 초반기부터 공유경제가 인간의 본성과 맞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유경제는 몰락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더해서 제너레이션 G 등장으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맞이하고 대학은 많은 수가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와 맞물려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유일하게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원격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인간 수명을 결정하는 디지털 온라인 의료와 교육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종합된 결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결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 자체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금융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권력화되는 사회정치적인 현상으로 예측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결과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분야는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원격 경제가 성장할 분야로 여러분들 앞에 제시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원격 의료, 원격 로봇, 원격 공장 창고, 원격 물류,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법률, 온라인 만남, 온라인 스포츠, 온라인 문화예술, 온라인 음악영화, 재택근무, 원격 교육 이러한 분야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에 보면 구글은 성장이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2%지만 페이스북은 10%, 아마존은 40%, 애플은 10%의 매출액을 올렸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12%가 늘었고 아마 제가 여기 멀리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 온라인 매출이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서 IT 산업의 매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원격 경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오늘 제 발표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를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반도체와 같은 부품 산업, 그 위에 제조업, 그 위에 저는 4C로 표현하는 컴퓨터 산업입니다. 컴퓨터 산업이라는 것은 모바일 컴퓨터, 엣지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양자 컴퓨터인데 이런 인공지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위에 플랫폼 사업, 컨텐츠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꼭지점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고 이익률이 높습니다. 그게 현재 세계 경제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경제가 되면서 특히 서비스 산업의 창출이 중요한데 온라인 교육, 의료, 문화, 유통, 생산, 법률, 금융, 광고 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부품과 제조업과 컴퓨터까지는 돼 있지만 사실은 플랫폼 산업과 컨텐츠 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중에 애플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애플은 서비스부터 플랫폼, 컴퓨터, 맥북 사업부터 최근에는 애플 스스로가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를 일관된 라인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시대의 4차 산업의 산업 전략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부터 부품까지 한 개의 라인으로 연결하느냐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구글 같은 회사는 전체를 다 꿰뚫고도 있지만 좌우로 컴퓨터 산업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렬로 라인으로 연결하다가 굵게 가고 나중에는 중간 부분을 두껍게 가는 각자 회사마다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 부품과 컴퓨터, 저는 자동차를 컴퓨터인데 바퀴 달렸다고 보고 있고 거기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 보험이라든가 플랫폼 산업으로 갈 가능성을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를 바로 전 슬라이드의 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 플랫폼의 성능이 결국은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설계도 하기로 디클레어했습니다. 또 플랫폼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하고 결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BMW를 켜는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다 허리를 든든하게 하는 그 서비스부터 부품까지 하는 전 과정에서의 애플의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강력하게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강력하게 유인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데 컴퓨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고, 또 다르게는 부가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핵심 기술로 다음과 같이 6개를 제시합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몰입할 수 있는, 묶어둘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인데, 지금 인공지능의 진화 방식은 사람의 머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대체하고, 입을 대체하고, 앞으로 뇌의 창작력을 대체합니다.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화와 이념과 도덕과 윤리를 집어넣어주면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는, 인간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지금은 엔지니어링 자체를 고급 엔지니어가 합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반도체 설계를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그 피라미드 속에서 엔지니어의 설 길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또 하나 저희 그룹에서 해보고 있는 시도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 수와 각국의 그 코로나 확진율을 계산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코로나 숫자가 증가하는 것도 인공지능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결과와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한 1, 2년 내에는 방역 대책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더 미래에는 제약이라든가 이런 의료 산업 전체를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제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봤는데요. 로봇과 인간의 역할이 바뀌어서 인간이 오히려 저전력 로봇이 되고, 인공지능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되고, 10억 인구가 결국 로봇이 되는 이러한 상태를 인공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제시한 그 피라미드 속에서 과연 인간은 어디에 차지할 것인가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술이 컴퓨팅 기술인데, 딥러닝이 이렇게 강력하게 된 속에는 GPU로 포함되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멀리 걸리고, 실시간 인공지능이 어렵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회사는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고 있고, 또 하나 인간에게 더 가까워서 인간이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 컴퓨터, 엣지 컴퓨터를 하는 쪽에 자꾸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이렇게 점점 계층적인 컴퓨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은 어느 부분을 차지할 것이냐, 저는 모바일 컴퓨터와 엣지 컴퓨터를 사수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메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한데 킬로와트로 내리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양자 컴퓨팅에도 꼭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메모리 없는 양자 컴퓨팅이 없어서 다행히 우리가 살아날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는, 너무 공학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아야 이제 지능이 좋아지는데, 데이터가 많더라도 기계 사이에,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에서 빅데이터 퍼 세컨드라고 그랬는데 저게 오히려 더 공학적으로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5G가 필요한데요. 아직 28GHz 5G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28기가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셀 사이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계층적인 컴퓨터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셔틀도 쏘고 이런데 다 하늘이고 땅이고 바닷속이고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컴퓨터 내에서도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걸립니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는 오히려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적층해서 쌓음으로써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보내고 전력 소모를 작게 하는, 그래서 반도체 자체도 혁신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기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HBM, PIM, CIM이라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우리가 보통 뉴로모픽 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런 반도체의 혁신을 통해서 저전력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분야가 우리 한국이 사수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살아갈 것이냐? 제가 삼각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AIX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AI 응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한 기본 모델링이나 원천 기술은 조금 뒤처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빠르게 쫓아가는 AIX 기술을 통해서 산업 성장을 하자. 이 산업 성장은 아까 꼭지점에서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제조업을 강화하자. 그래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가전기기에 AI를 집어넣음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자. 그리고 맨 상위에 보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서비스업이 우리가 또 잘할 수 있지 않냐. 대치동에 교육 사업이 있고 또 BTS로 보는 문화 사업이 있고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세 개의 서비스를 외국보다 더 빨리 꼭지점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일관되게 삼각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살아남거나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부터 우리가 서비스업을 할 거냐? 제가 한번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Before 코로나 나누기 애프터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변화가 큰가를 이 막대 그래프의 아래 위로 표현했습니다. 또는 제 개인적으로 한 달에 쓰는 비용을 한번 좌우로 표현해 봤습니다. 세금, 교통비용, 문화, 의료, 교육, 주거비용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높이와 넓이가 가장 큰 1위를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봤고요. 2위를 의료, 메디컬, 3위를 문화사업, 4위를 통신 이렇게 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혁신, 플랫폼 혁신을 가져가면서 부품 산업과 연결해서 우리가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2의 구글과 애플과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게 저희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것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의도해서 대만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고 베트남에서는 생산 제조업 사업을 세우고 일본에는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우리는 메모리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할 텐데 저는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스마트 가전, 전기자동차, AI,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교육, 문화 사업을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저는 1번 통신의 시대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의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무한 생명의 시대라고 감히 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 바이오, 제약혁명을 우리가 AI와 기술, 빅데이터 기술로 한번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불로초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6번과 7번 인공지능 시대와 무한 생명의 시대에 바로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